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역시 화천대유의 직원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최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한 화천대유 파장,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천대유에서 6년 정도 근무했다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무소속이네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꾸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곽상도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네,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요,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드님한테 50억 원 직접 지시하셨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들어가서 이제 잘 제기하겠습니다. 네, 퇴직금에는 산재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병 편집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만약에 이제 지금 화천대유 측에서 설명하는 건 그 산재 명목으로 준 것이 그 한 44억 원 정도 된다. 50억 중에서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무슨 이게 지금 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거는 뭐 어지럼증 이명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 가지고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산업재해 판정은 또 별도로 이제 판정기관이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좀 아프다 이래서 뭐 일부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화천대유가 뭐 작년에 이제 퇴직금 충당금 문제도 그렇고 줘왔던 퇴직금의 여러 가지 전례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비춰봐도 턱도 없이 많은 거란 말이죠.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의 저런 주장이 저는 뭐 앞으로 뭐 수사나 또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저 말이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산재 처리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도 지금 보도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미흡할 수 있습니다만 산재 처리도 안 했는데 아마 회사 차원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곽 의원 아들은 입장문을 냈죠. 뭐라 그랬냐면 열과 성을 다해 일한 탓에 어지럼증과 이명이 생겼고 이를 회사가 인정해서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했다.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억 중에 세금 내고 통장에 들어온 건 28억 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해명하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대주주 김만배 씨 해명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지금 국민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다. 특히 네. 2030의 분노를 일부러 그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치솟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음악을 쭉 깔았더라고요. 저도 이 아들분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길래 주말에 좀 봤습니다. 네. 어떤 건지 봤는데 일단 오징어 게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의 빚을 지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생계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분들이 네. 본인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아들분은 곽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 들어갔고 그 회사에서 5년 9개월의 일을 하고 나올 때 퇴직금 50억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6년간 전체 그 지출한 금액이 5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50억을 줬고요. 이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금 산재 얘기했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슨 말 나온 줄 압니까? 산재로 생명을 잃어도 1억 받기, 2억 받기 힘들다. 근데 이분이 지금 앓고 있는 산재가 이명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과연 누가 수긍을 할 것인가? 네. 차라리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하든지 예. 아니면 설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호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저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퇴직금을 받았다면 혹시 세간에서 의심하듯 애초에 그 회사에 들어간 것도 부친인 곽상도 의원의 소개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 퇴직금의 성격이 무엇인가? 방금 전에 산재 얘기도 나왔지만 이명은 웬만한 사람 다 있는데요. 이명 때문에 이 돈 받았다라는 거는 아주 전국적으로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회사에 다른 사람들도 퇴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비교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전화기를 압수해도 비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면은 만약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 몇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어야만 이 자체 화천대유라는 것의 설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어져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아들의 50 몇억 퇴직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으로 이 화천대유는 탄생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 측하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내지는 곽상도 의원하고는 상당히 묘한 공생관계가 지금 만들어지는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예.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천대유는 하나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의 한 참여자일 뿐이고 민간 참여자일 뿐이고 이 내부적으로 돈이 어떻게 오고 가는 거는 화천대유 내부의 일일 뿐이다. 이 개발과는 전체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퇴직금을 얼마를 줬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 대장동 개발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전 의원님. 아마 이제 그런 오해가 네. 내지는 그런 추측 내지는 그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일어난 대장동 개발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자신이 설계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설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분 구조라든가 또 이익금 배분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이 이제 주도해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설명하기를 당시에는 이만큼 그 이익이 남을 줄은 모르고 민간 개발에
의존을 했을 때는 통상 이제 기부 체납되는 그런 정도보다 훨씬 많이 성남시가 기부 체납 이상의 어떤 그 사회간접시설 예컨대 대장동에서는 뭐 1공단 조성 비용이라든가 또는 북측 터널 건설비 정도를 더 받아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성남시가 큰 이익을 얻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주장과도 같이 민간 부문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이러한 그 계약 방식 내지 이런 설계는 잘못되었다고 수차 주장을 했는데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 뒷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민간 부문의 민간 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이유가 뭐냐? 그 이익이 몽땅 지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 화천대유 또는 이 천하 동인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이익금의 그 향배에 대해서는 결국은 모두 추적을 해봐야만 그 사용 내역이라든가 또는 왜 이런 이익금을 많이 만들어줬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껏 드러난 것은 이제 곽 그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의 퇴직금만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 당장에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도 4천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라면 말하자면 3,950억 원은 추적을 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하고 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사건 50억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고 전체를 전부 파악을 해봐야 하고 그 설계를 한 이재명 후보 측에 역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이 논란이 되자 한 언론에서는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의 퇴직금 상위 20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곽상도 의원 아들은 현대차, 현대제철, 삼성 계열사 이 CEO들의 퇴직금 중에서도 4위를 차지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는 이 퇴직금, 성과급 이런 부분들이 퇴직금으로 쌓아놓은 돈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50억이 갑자기 나가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곽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 원래 퇴직금을 5억으로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퇴사하기 전에 50억 원을 받는 거. 근데 이게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급과 퇴직금을 좀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식이 됐는지 좀 밝혀야 할 것 같고요. 곽 의원의 입장도 좀 애매합니다. 처음에 아들 퇴직금 모른다 그랬다가 지금도 모른다 그러는 거죠. 말을 안 해줘서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 이런 취지인 거고 이 소개해줬냐 아니면은 공고 보고 들어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곽 의원은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 공고를 보고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들은 아버지 소개로 이제 한번 가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준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곽 의원 스스로가 변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들은 본인이 면접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그래서 면접을 받고 입사를 했다라는 거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아들 월급 명세서를 본인이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월급 명세서는 알고 있으면서 50억 받은 걸 몰랐다고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50억 받은 거를 숨기고 월급 받은 명세서만 줬다라고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차명 투자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배당금 형태로 온 건데 직접적으로 줄 수 없으니 이런 형태로 돌아온 게 아니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천대유 대표랑 법조계 선후배이고 또 그다음에 대주주 이 세 명 자체가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될 만한 정황들은 충분히 있다. 전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이 탈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다 몰랐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50억을 받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탈당의 방식으로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형태까지의 자기 생각을 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탈당으로 끝난다? 제가 볼 땐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 의원은 돈을 낸 적도 관여한 적도 없고 그런 수익을 만들어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역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와 통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저녁을 한번 먹다가 회사 차렸는데 사람 구한다. 이 말을 듣고 아들한테 생각 있으면 해보라. 그게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한수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곽상도 의원이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월급 명세서를 공개할 때 아들이 50억을 받은 거를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할 가능성은 없고요. 특히 곽 의원이 재산 공개를 하면서도 아들 부분은 이제 독립생계라고 해서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정황으로 볼 때는 알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좀 전에 다른 패널 분들이 이렇게 제기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는 부분이 마치 지금의 화천대유가 받아가는 배당금까지 모두 설계를 한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금감원에 들어가서도 공식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건 정치 공세로 치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2004년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LH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죠. 근데 2009년도에 당시 성남의 신영수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자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보도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당시에 신의원 주도로 법안이 하나 발의됩니다.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에 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런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이걸 공영개발로 바꾸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당시 성남시 의회를 지배하고 있던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이쪽에서 계속 민자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도 못하게 막고 거기에서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분당구 대장동과 수정구 신흥동 이게 한 15km, 10km 향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을 두 개를 묶어서 복합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아주 최초의 이 결합 사업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이 벤치마킹을 한 것이 전국 지자체 16곳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 시장이 설계를 한 거예요. 예.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은 이 화천대유의 지분율 그리고 신한 하나금융지주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요. 5개 금융사가 제2종 우선주로 갖고 나머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이라는 곳에서 7%, 예. 나머지 보통주를 갖는 거는 다 하나금융지주의 컨소시엄이 짜온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시장 이 지사님의 설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의 대장동하고 네. 그 이전의 대장동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 같은 사업 대상은 같은 대장동이지만 그 이전에는 민영 개발을 추진하려다가 좌초된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진짜 어찌 보면 대장동이라는 그 하나의 연결고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설계가 민간 업자가 대박을 내도록 설계한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자기가 설계했다고 했고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설계했다고 다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유동규 씨의 차원에서 이게 설계가 됐다고 보면 네. 이 설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설계한 게 아니다. 자신은 기획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거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측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지사 쪽이나 유동규 씨 쪽에서는 지금처럼 부동산이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민간 개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지사 측에서는 당시에 사실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공식적인 그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설왕설래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크니 공평하게 특검하자 그러는데 지금 안 하는 쪽은 오히려 이 지사 쪽이고요. 오히려 지금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제기된 야당에서는 오히려 의원들이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라 하면서 특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단 민간 플러스 공공개발 그래서 반민 반공공개발이라는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땅의 소유주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지금 입주한 사람들,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공공개발의 수혜자였는가?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그 수익을 민간 토건업자들이 받았는데 그 토건업자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연줄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자산 관리한다라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온갖 배당금을 전부 거의 독식하는 이 체제가 지금 다른 시행업자에게도 완전히 지금 관행화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동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의심스러운 사항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유동규란 어떤 사람이고 유동규와 현 이재명 지사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속 시원해 전 국민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공평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특검하자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게 계속 이재명 후보는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가 수익을 몽땅 가져가려는 것을 막아서 자신이 5천억 원 이상을 성남시에 기속시켰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민간 개발 당시에 민간 개발이 좌초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를 대지만 통상적으로 민간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은 첫째 토지 매입이 잘 되지 않거나요. 왜냐하면 현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허가가 되지 않거나 또는 세 번째는 그러한 허가까지 받아도 워낙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사업성에 따라서 결국 분양이 되지 않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통상 민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들고 이 성남호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바람에 모든 토지를 이제 성남시가 공공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토지가 사실 토지 매입이 되지 않던 모든 토지들을 강제 수용해서 쉽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허가는 성남시가 일사천리로 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업자들이 10년 동안 추진하지 못하던 것을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일사천리로 추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랬으면 많은 수익이 얻어질 것이 예상되는 저 사업에 심지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성남시 의회에서 이것이 근 30%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사업으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실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압박을 해서 결국 모든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귀속시키게 만들어서 벌어진 문제가 오늘날의 바로 이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그랬으면 그러한 돈이 지금 이제 쓰이는 것을 보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의 퇴직금을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매년 100억씩 성과급을 받아가는 사람, 지금 저 임원 중에는 매년 20억을 성과급으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 모두 다 공개가 되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얻어진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렇게 이익이 몽땅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도록 네. 해서 실제로 누가 과연 이익을 얻었는지 예. 그 점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 이 사건의 네. 가장 그 초점이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뭐 20억 원씩의 성과급 이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모든 이익을 다 이렇게 민간에 가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증언이 민간 이익을 일정 부분 제한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무시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논란의 대상으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요, 계약을 보면 성남시는 그 사회 간접 시설인 그 주차장이나 네. 일공단이나 북측 터널이나 그다음 임대 아파트 부지 이 4개를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 외에는 예. 모든 이익이 결국은 설계 자체가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예를 들면 화천대유에서 50억을 준 계약 관계와 성남의 뜰에서 수익 분배하는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섞어서 맨 원초적인 문제가 소위 성남시가 만들어 놓은 게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어떤 화천대유의 문제를 갖다가 감가하는 거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별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과거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한나라당 출신의 CEO한테 계속 반대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그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1조 1,500 정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성남시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채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개발이라는 새로운 방식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소위 그 성남시가 한 1,800억 정도를 가져올 거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이런 것 때문에 한 4,4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소위 민간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후보 직접 본인의 말에 의하면 한 1,800억 정도 최대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이익이 더 났기 때문에 920 정도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총 5,500억 정도가 됐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도 더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가 이렇게 고도로 오를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못해서 그 오르는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계획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모든 걸 퍼주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유추해서 앞으로 가서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체가 좀 밝혀져야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곽상도 의원에게 이 쪼개기 후원을 화천대유에 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500만 원씩 한 2,500만 원을 20대 국회 동안에 곽 의원에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최민우 편집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거는 이제 후원금 한도 얘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 후원 한도가 이제 50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쪼개기로 이제 어차피 500만 원밖에 못 하니까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씨죠. 그다음에 화천대유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 특정 대학의 동문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본질적인 문제와 무관해도 이런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실제 또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그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연관 관계에 의해서도 이렇게 뭐 후원금으로 줄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퇴직금 50억 원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이미 저 때부터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간의 관계가 아들을 단순히 입사시켰다는 것 외에 뭐 다른 무엇이 있나 하는 의심은 여전히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걸 이제 후원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후원금 문제, 후원금을 500만 원씩 기부했다는 문제는 쪼개기 후원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기부한 거 그 자체가 무슨 법률적으로 위법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남모 변호사의 부인 MBC 기자였다가 이제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그분도 최고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남편 대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오래전에 정치학을 공부할 때요.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외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역시 연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점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이제 그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법보다 연줄이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연줄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부분이 있을까? 무엇보다도요. 그 쪼개기 후원이든 그리고 그 아들이 입사하고 나서도 계속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친밀한 관계 아니면 네네. 이런 식의 50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모 대학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김만배라는 사람뿐만이 아니죠.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또 강찬욱 변호사라든지 또 유동규라는 사람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뭐 김만배라는 사람이 언론인 시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까? 네. 또 뭐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남이라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유동규라는 사람도 보면 다 서로 얽혀 있어요. 이게 뭐 학연이 됐든 아니면 과거에 무슨 뭐 그런 어떤 그 법정 소송이 됐든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런 사업, 뭐 토건업이 됐든 시행업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예. 정치인들하고 연결고리를 가질 때 절대로 여 아니면 야로 하지 않습니다. 여 그리고 야로 하거든요. 네. 이런 것이 드러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과연 이런 그 설계에 있어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연줄이라든지 또 그 엄청난 배당금 뒤에 뭔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네. 대해서 예, 예.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뭔가 이 유착이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그 당시에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더 커져서 민간 쪽에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다 이제 밝혀보는 게 궁금증을 푸는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화천대유에서 이 돈이 현금이 좀 빠져나간 내용이 있어서 FIU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통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수차례 현금 인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단기 계약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빌리시고 또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 인출하신 것 관련해서 조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처와 이유, 이 조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뭐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그 총선이랑 맞물려서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도 오다가 모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기사를 쓰는 건 뭐 기사를 쓰시는 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임도 지셔야 되겠죠. 회사에서 빌린 자금 가운데 현재까지 갖고 계신 액수랑 그리고 사용하신 액수적인 비교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갖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언제쯤 상환이 가능할까요? 그 액수가요? 원래 9월서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터져가지고 세무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정리할 겁니다. 예, 순차적으로. 예. 네, 현금 인출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 불법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대표 총선하고는 무관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통상적으로 그 한 개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현금을 출금하면 자동적으로 지금은 그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곧바로 FIU 즉 그 금융 감독 시스템으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것을 뭐 국세청으로 통보하든가 아니면 아예 수사기관으로 직접 통보를 하는데 지금 김만배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빌리는 형식으로 취해서 그 돈의 일부를 수십억을 뭐 현금으로 좀 출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FIU에서 통보가 되어서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경찰이 이 사건은 또 용산경찰서로 보냈고 용산경찰서에서는 뭐 그 담당자를 그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사건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사건이 진흥팀으로 배당이 되어서 진흥팀에서 수사를 개시했고 그것이 뭐 이제 급하게 지금 대표를 소환해서 진술을 듣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십억의 현금이 출금이 되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 그것을 5개월이나 미뤄서 이제 와서 수사를 한다면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런데 지금 그 회사에서 곧바로 현금을 출금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제 회사 회계에 직접 공시가 되고 또 회계사가 이 회계에서 전부 다 찾아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빌리는 형식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다시 출금했다면 이 행방은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 돈일 텐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자체가 개인에게 어떤 그 개인 기업에게 모두 몰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이 대장동이 개발이 되었고 그 개발의 결과 지금 이 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은 현금이 출금이 돼서 어디 갔다면 이것이야말로 찾아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계속 뭉개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특검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 특검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도 이게 FIU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화천대유건이 곽상동원의 아들이 50억 받은 부분, 이런 수상한 돈의 움직임, 이게 모두 화천대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불거지고 야당에서 문제 삼은 거의 본질은 첫 번째, 이재명 지금 유력한 여당의 대선 후보가 관련되어 있느냐, 특혜를 준 게 있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지난 주말에 쭉 나왔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럴 리가 있겠네. 전혀 이경재 변호사 얘기만 들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100% 수사에 응하겠다. 근데 야당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왜 안 받느냐. 특검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한 1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검이라는 게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되고 특별검사 임명까지 해야 되고 이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에서는 이 사건을 화천대유 국민의힘, 화천대유 국힘 비리 게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특검을 분명히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될 경우에 그럼 그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13번을 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수사 100% 수용하겠다. 지금 수사가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보면은 그 이 지사 측에서도 요구했듯이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결국 곽상도 아들 겁니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여기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우리나라에서 뭐 특검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성공한 특검도 있고, 뭐 최근에 그 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그 허익범 특검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특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국민들이 자 특검의 조사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조사를 믿을 것이냐, 경찰의 조사를 믿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검찰의 구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올해 그 사실은 대규모 인사를 6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의 뭐 지휘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저희 판단으로는 뿐만 아니고 어떤 그 언론사나 이런 데에 보면 그 중립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특검을 뭐 모든 수사를 다 받겠다고 하면서 왜 특검만 예외냐? 특검 몇 개월 걸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요 충분히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검이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도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정 어떤 수사는 내가 받고 어떤 수사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처신도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이미 곽상도현 아들이 50억 받은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그걸 그때까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에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도 처음부터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졌을 때 곽상도 의원 아들 이름이 나오자 곽 의원에게 물어보라. 이번 논란을 좀 미리 인지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말을 해서 이 곽 의원의 이번 사건과의 연계성, 화천대유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조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 박영수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은 분양이 취소된 걸 회사가 관리해오던 부분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욱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특정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또 그다음에 또 변명도 되게 좀 뭐 고압선이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사회생활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많이 드는 건데 아니 왜 그러면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구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대장지구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과정들 다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오르는 과정들에 맞게 전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쉽게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네. 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더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곽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자진 탈당할 수 있게 방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네. 아까 좀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그 국정조사나 특검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개입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당장 김기현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원유철 전 의원, 이경재 변호사, 그다음에 곽 의원 아들, 과거에 국민의힘의 신영수 전 의원, 그다음에 성남시 시의원, 그다음에 뭐 민간 개발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그 공공 개발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뭐 천화동인 4호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다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네. 이건 대장지구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여야 모든 정치인들과 관련된 그다음에 또 대선 후보와 관련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빨리 좀 이 특검 그 박영수 전 특검 딸 같은 경우나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알고 한 거지 모르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뭐 교통이 안 좋은 곳이고 고압선 지나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계획은 한 6, 7억 정도. 근데 지금 호가는 15억 원 안팎이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가격은 올랐다, 2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뭐 추가 공모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해도 됐냐 이런 또 반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대표는 김만배 대표는 이 박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도 있습니다만 박 전 특검 딸은 그럼 퇴직금 얼마나 받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이 대가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따님 퇴직금 관련해서 얼마 주셨는지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분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박 전 특검 측도요. 퇴직 절차 진행 중이어서 모른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따르게 물어볼 계획도 없고 추후 알게 되더라도 밝히지 않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게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알게 되더라도 밝히지 않겠다라는 말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솔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여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다양한 특권층이라고나 할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법조계 또 심지어는 언론계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이번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사칭한 수산업자
문제로도 상당히 그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타까운 차원을 넘어가지고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를 결국은 뭐 원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무리 무슨 뭐 전기 고압선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간에 일단 분양받으면 저거 로또인데 저게 과연 제대로 된 절차 속에서 하필이면 그 회사에 회계사를 했던 직원이 분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정말 우연의 일치치고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3차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죠.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할 때는 저를 좀 많이 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범죄 정보에 그 일선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만 남겨놓고 내 이야기는 범정과를 통해서 네. 예? 범죄정보 수집과를 통해서 전국의 범죄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총장한테 다 보고해요. 네,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받으셨다. 범죄 정보 활동 자체가 일선에서 인지를 할 때 그거를 허락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뒀지. 그러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역할을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후보님이 검사하실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 홍준표 후보가 공세를 취했는데요. 자, 시점이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 범죄정보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없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게 생기고 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범죄정보과를 축소를 해놨어요. 그 기능을.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과거에 이제 범죄정보과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저게 다 맞다고 쳐도 아니 대검에 있는 범죄정보과가 전국에 있는 비리 첩보를 다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국에 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사찰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범죄정보과에서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저 자체는 저는 질문으로서 그렇게 크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실제로 그런가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때 그 관련성을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윤석열 후보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문제보다는 고발 사주가 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거죠. 이 얘기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고발 사주 문제와 관련된 정황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3월 달에 장모 관련된 문서가 검찰에서 나왔고 4월 달에 장모 관련된 부인 관련된 고발장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정황 증거는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그걸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후보가 제가 볼 때 민주당 후보인지 아니면 역선택을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조국 수용 얘기하면서 과도한 수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민주당을 욕했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져서 아무리 선거가 급하시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이겨야 대선 후보가 되는 거니까 논란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윤석열 후보의 그 일종의 소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뭐 연계돼 있든 안 있든 그걸 떠나서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3차 토론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보 분야 질문을 놓고요. 홍 후보와 또 윤 후보 맞붙었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보시죠.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호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계 501호라는 것은 네.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계 501호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외교안보 이슈를 가지고 홍 후보가 이제 윤 후보에게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정우겸 의원님 외교안보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또 중요한 작계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 몫이고요. 그래서 작계 501호를 이제 그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김여정의 발언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썩 매끈하게 답변을 못했지만 그러나 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설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저 토론회를 보면은 네. 아마 두 분 다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 태도나 어떤 질문의 수준 이런 걸 보면은 좀 너무 추궁하듯이 물어보죠. 근데 물론 작게 501호 정도는 알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발언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는 지금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외교안보 쪽 참모로부터 숙지를 하거나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으로 봐서는 전혀 숙지가 안 되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계속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말 실수랄까 아니면 답변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두 번이면 뭐 이해를 하는데 계속되는 건 무능이나 무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저 모습만 봐서는 그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선뜻 누구가 잘했다 아니면 누가 좀 못했다기보다는 두 분 모두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가 이제 국방위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에 갓 뛰어든 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부에서는 이 작계에 관련된 부분이 또 질문 자체가 틀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을 두고 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토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형을 살고 계시고요. 네. 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거다라고 이제 늘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했던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 따라서 한 거다. 나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사면해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십니까?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다음에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홍준표 후보가 진짜 홍준표입니까? 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날이었다. 예.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두 번째 그때 영상이 하여튼 다 남아 있습니다. 허접하고 단순했다. 이건 최순실이 보고 한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탄핵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 문제가 여전히 윤석열 후보, 또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또 하나의 남아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김재원 의원님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좀 심정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런 질문을 하고 또 저런 답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과연 질문하는 것과 답변하는 과정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저것이 과연 진짜 질문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님들인데 저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들에게 호감을 갖게 될지 더 호감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고요. 네. 공격을 한다고 해서 공격하는 분이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격도 적절하지 않고 또 그 공격에 의한 답변도 그렇게 지지자들이 흔쾌히 저렇게 답변하는 것이 참 이해할 만하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논란을 벌이지 않는 것이 그 후보자 본인이나 우리 당 그 대선 전략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근데 그 들은 얘기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이제 여성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에 춘향이는 단 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춘향이도 아닌 것들이 춘향이인 척을 하면서 향단이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분이 참 코믹하구나, 그냥 그 당시엔 그렇게 웃어 넘겼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어떤 이야기든 간에 자신의 생각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 특히 딸과 관련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한 발언도 그렇고요. 본인이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말을 좀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조국 관련해가지고 발언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니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본인이 또 다른 의미의 포퓰리스트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하시고 말에 일관성이 있으면 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때고 지금이고 반대했었다, 이런 일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 모교를 홍 후보가 지난 24일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조국 송이라고 할 때 그 조자가 저 나라 조자가 아니고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내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참 여기 와서 유감스러운 것은 조 입학 취소를 왜 민족고대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나는 그 학생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고려대학교답지 않다. 어떻게 자유정의 진리를 부르짖는 고려대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민족고대가 아니다. 후배들 앞에서 상당히 강하게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저렇게 입장을 밝혔던 부분. 근데 정의 의원님, 저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수사가 과했고 예, 가족거지 뭐 조리 돌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막상 이제 그것 네, 때문에 비난을 받으니까 모교에 가서 예. 아니 법대로 하는 법치하고 민족고대하고 그걸 또 같이 엮어가지고 그 주장하는 부분도 네. 그렇고요. 예. 아무튼 참 그 한국 정치에 최적화된 정치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참 생각이 복잡해지는 알겠습니다. 대목입니다. 예, 그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홍이라고 이제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조국 수사가 과했다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지금 거로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래도 나름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앞에 부분에 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특히 야당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니까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 한 분은 홍준표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니까 이 조국 이 수홍 발언이 딱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우영 교수님이 계속 그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길래 예.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한마디 꼭 네. 거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요즘 보면은 그 본인이 약간 그 국민의힘 입당한 뒤로 너무 저 국민의힘의 오래된 지지층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대구에 가서도 그 좀 당당하게 본인이 수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좀 당당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45년 구형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저기 중도층으로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예. 지금의 스탠스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 표절 논란을 두고 또 재격돌을 했습니다. 보시죠. 주택 청약 가점 네. 5점과 국민연금 크레딧 네. 그 자료를 주신다 그러면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그 자료가 예. 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젊은 저하고 사람들하고 공약이 똑같이 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니, 공약에 인터뷰 도출되는 대상자 명단만 잔뜩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 했노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니요, 곤란하다. 사람 이름 다 이래가지고. 지우고 그 증거를 자료를 달라 그러시니까 아니, 그럼 그거를 뭐 아니, 저희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 그거 그렇게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신다 큰 그래서 것이고. 안 주시니까 아니, 제가 그 드리는 정도면 된 말씀이에요. 거지 세상에 예. 그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보여준 성의를 갖다 아니요 어떻게 그날 그런 식으로- 그날 예, 윤 후보가 좀 화가 난 듯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공약 만드는 과정을 좀 공개해라. 그래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명단만 왜 주고 그랬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만약에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표절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네. 현 정부에서는 공직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의 기준인 거고 학문적으로도 남의 지식을 갖다가 뺏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데 공약 표절 같은 경우는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설명은 필요한 거죠.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이런 공약을 보니 개인 공약은 아니지만 상대방 공약이 참 좋았다거나 아니면 그전에 대선에서 모 후보가 갖고 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이 되게 좋았는데 사장이 됐다거나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의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이런 새로운 방식들의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보내온 공약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 통장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전체 공약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약 내용을 모르면서 표절했니 안 했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논문을 쓰는 분이 논문 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약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발표하는 주체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온 건지 거기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타 후보 또는 타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말씀을 하셔야 대선 후보, 제가 볼 때 이거 무슨 동네 반장 선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5천만 국민의 5년의 삶을 책임지는 문제인데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청약통장 말씀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믿고 이런 분을 어떻게 믿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제발 좀 철저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지율 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한 개 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접전을 벌이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랬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각축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맞대결하면 또 달라진 양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지지율이 40.5%,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최고치라는 보도 있었고 민주당은 32.5%가 나왔습니다. 뭐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또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니까 국민 여론 잘 경청하셔야 차기 선거의 승리를 이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이 공중파 예능에 출연을 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가족 욕설 논란, 윤석열 후보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최영 편집장님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글쎄, 뭐 그건 이제 사실 집사부일체가 방송되기 전부터 이제 조광한 남양주시장하고 그 하천 계곡 그 정비 문제 가지고 이제 그 논란이 있었죠. 뭐 하천시청까지 그 가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비롯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얘기한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해명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크게 흥미를 끌지 못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그 사적인 부분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어제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면모도 있었나 뭐 하고 이제 새롭게 더군다나 저 TV 예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공격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뭐 약간 미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예능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뭐 정치적 문제를 전혀 그 배제한 채 그렇게 본다면 그냥 흥미롭게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윤 후보보다 훨씬 높게 한 1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고 집사부일체 평균 시청률이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셀프 디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힌 게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 바로 피부인데 온몸에 점이 없고 머리가 빠지지 않는 게 하나의 그 유전적인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서 뭐 점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없다는 걸 저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반박을 한 그런 셈이 되는데요. 자,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캠프에서는? 예, 그 이 전 부분은 나중에 저도 보다가 빵 터졌는데요. 역시 그 예능 프로에 맞게 이재명 후보가 재밌게 풀었는데 그 같이 했던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참 출연자 중에는 그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방영분이 그 추석 연휴 때 됐습니다. 근데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훨씬 높았고 주변의 반응들은 이 후보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소탈하게 본인 관련된 부분을 모두 청문회식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소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설명한 자리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률 높은 것도 그렇고 여러 반응들이 좋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후보께서 상당히 예능 프로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도 했고 거기에 대한 또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만 보시는군요. 아니, 객관적인 아니 캠프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런가? 네, 그러겠네요. 네. 김종욱 교수님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예능은 예능이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맨 처음 했기 때문에 뭐 시청률 같은 경우가 좀 예를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관심도가 있어서. 근데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 기본소득 관련해서 본인이 소년공 시절에 학원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소년공이 공부할 시간에 일을 했어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 보게 되면 실제 돈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니까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정치인들이 저런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을 가지고 위반을 한다면 공감대가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하나의 장면으로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저렇게 말씀하신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예능에 나와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씀만큼 본인이 정치행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실천으로 꼭 일관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욕을 했냐고 물으면 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 못한 것 후회스럽다. 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자, 어제 보면
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서 뭘 뺏고 싶으냐 이렇게 출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선 경륜, 윤석열 후보에게선 공정할 것이라는 평가, 이걸 빼앗아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깡을 빼앗고 싶다 이렇게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 호남 지역 경선이 끝났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다들 이야기가 됐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확인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후보,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개혁 민주 세력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아마도 본선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이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투표에 참여해 주신 우리 권리당원 대의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선 후보를 사퇴합니다. 이 개혁 과제를 그래도 가장 잘 수행할 책임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경선 전망해 보신다면? 지금 이제 충청권, 강원, 그다음에 대구, 경북, 호남 이렇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거는 부산, 울산, 경남. 근데 부산, 울산, 경남을 남겨놓고 이제 김두관 후보가 그쪽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해서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니까 아마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도 이재명 후보가 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지역이 수도권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은 잘 아시다시피 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조금 유리한 고지에 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장동 개발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없는 한 결국 이재명 후보로 경선 전체적인 판세가 결론 지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정치라는 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또 남겼습니다. 이 몸통 드러나고 있다, 아는 게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남은 경선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저희들이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